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살이 된 김정희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속 얘기를 터놓을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꼬여버렸는지 지금도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가 많아요. 저는 남편을 일찍 하늘로 보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 소연이 하나만 보고 살아왔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뛰었고 억척스럽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죠. 그래도 소연이가 반듯하게 자라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번듯한 남자 만나 결혼하는 모습을 보니 내 인생 헛살진 않았구나 싶어 정말 기뻤습니다. 제 사위 박성훈 서방은 누가 봐도 훤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싹싹하고 저희 소연이에게도 참 잘했죠. 처음에는 저한테도 어머님 하면서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에 우리 딸 시집 한번 잘 갔다 생각하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람이란 게 같이 살아봐야 안다고 하던가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 아이를 낳고 보니 박서방의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젠틀한 척하지만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더군요. 소연이가 직장 다니랴, 애 키우랴, 살림하랴 파김치가 되어가는 모습이 눈에 밟혀서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딸네 집에 들러 반찬도 해다주고 집도 치워주고 손녀딸도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것 같던 박서방의 표정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갑게 맞이하는 대신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흠칫 놀라거나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쳐다보며 인사도 건성으로 받았죠. 어머님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하게 두세요. 자꾸 오시면 소연이도 어머님만 믿고 게을러져요. 한 번은 이렇게 뼈있는 말을 툭 던지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서운했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랑 같나? 자기들 방식이 있겠지 하고 좋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딸 집에 와서 텅 빈 냉장고를 보면 먼지 쌓인 거실을 보면 제 마음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우리 딸, 우리 손녀가 제대로 밥이나 챙겨 먹고 살까 하는 생각에 발길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소연이도 중간에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엄마 성훈 씨가 나한테 잘해. 걱정하지 마. 하면서도 제가 해온 반찬들로 저녁상을 차릴 때면 말없이 웃기만 했죠. 그 모습이 짠해서 저는 박서방의 불편한 기색을 애써 모른 척하며 딸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평화가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간신히 유지되던 가짜 평화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요. 애니엔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딸네 집으로 향했어요. 소연이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어린 손녀를 봐줄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거실에서 손녀랑 같이 그림책을 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자던 아이가 칭얼거리며 깨더라고요. 아이를 안아 토닥이며 겨우 다시 잠들게 하고 조심조심 거실로 나오는데 베란다 쪽에서 박서방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래 남의 통화를 엿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박서방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낮고 긴장감에 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릴까 봐 쉬쉬하는 사람처럼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정말 조용히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다 들리진 않았지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박서방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감추려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결정적으로 제 귀를 때린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번엔 꼭 비밀로 해야 해. 안 해도 장모님도 절대 알아선 안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비밀? 나랑 소연이한테까지 비밀로 해야 할 일이 대체 뭘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어요.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걸까? 아니면 돈 문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길한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소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연아, 혹시 박서방 무슨 일 있니? 오늘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내용이 좀 이상해서. 하지만 제 걱정스러운 표정에도 불구하고 딸의 반응은 너무나 덤덤했어요. 엄마 또 시작이네. 성훈 씨가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몰라? 엄마가 자꾸 그렇게 예민하게 구니까 성훈 씨도 엄마를 불편해하는 거야?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야. 비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 너한테도 숨기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 됐어 엄마. 나 피곤해. 그냥 회사 일이겠지.
별일 아니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소연이는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답답하고 서운하던지. 내가 예민한 게 아닌데 분명 무언가 있는데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절대 별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희 집안에는 저만 아는 첫 갈등의 씨앗이 조용히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엔사맨. 그날 이후 저는 박서방의 행동을 더 유심히 살피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의심을 눈치챈 건지 박서방은 제 앞에서는 더 깍듯하게 행동했고 저는 이렇다 할 증거 하나 찾을 수 없었죠. 소연이는 여전히 제 걱정을 유난히라 치부했고 저는 점점 더 답답함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건은 온 가족이 모인 주말 저녁에 터졌어요. 박서방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오랜만에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죠. 식당에 가는 차 안에서 제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어요. 박서방 회사 일은 다 괜찮고? 요즘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여서. 그 한마디가 폭탄의 스위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차 안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박서방은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당에 도착해서도 그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어색한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박서방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제가 알던 상냥한 사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장모님,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가 뭘 하든 장모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닙니다. 박서방,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나? 자네 걱정돼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걱정이요? 그게 걱정으로 들리십니까?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락거리면서 사사건건 감시하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캐묻는 게 걱정인가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 있던 소연이가 여보 왜 그래? 엄마가 뭘 어쨌다고라며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사람처럼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제 저희 집에 발 좀 들이지 마세요. 저희끼리 잘 삽니다. 장모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아니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죠. 딸과 사위 앞에서, 아니 사위에게서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소연이가 울면서 엄마 미안해. 저 사람이 오늘 좀 예민해서 그래라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딸 자식 걱정하는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수없이 되뇌었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어요. 그래 두고 봐라.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걸, 내 놈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내 손으로 꼭 밝혀내고야 말겠다. 그날의 모욕은 제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 안에 숨어있던 도끼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외로운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엔사엔. 그날 이후 저는 딸의 집에 발길을 끊었어요. 박서방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고 더는 그런 수모를 겪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소연이가 몇 번이나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괜찮다.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하고 끊어버렸죠.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손녀딸도 보고 싶고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박서방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흥신소 사람에게 연락할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너무 위험 부담이 컸어요. 대신 저는 제 나름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딸네 집 주차장을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박서방이 출근하고 난 뒤 텅 빈 주차장에서 그의 차 주변을 맴돌며 혹시나 수상한 점이 없는지 살폈죠. 며칠을 그렇게 허탕만 치다가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날따라 박서방이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출근한 거예요. 아마 급한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서류 몇 개와 옷가지가 널려 있었죠. 실망하려던 찰나 조수석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범한 노란색 서류 봉투였지만 이상하게 제 눈길을 끌었죠.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드는데 묵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안에는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계약서, 뭉치와 함께 5만 원권으로 꽉 채워진 현금 봉투가 여러 개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 얼마일까 가늠도 되지 않는 큰 돈이었죠. 정신을 차리고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무슨 개발 사업 투자 계약서, 주식 매입 계약서 내용은 봐도 잘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정상적인 투자는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그리고 제 심장을 먹게 한 건 계약서의 투자자 서명란에 적힌 이름이었어요. 박소연. 제 딸 소연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소연이가 이런 엄청난 투자를 했을 리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겠죠. 박서방이 소연이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동안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집안의 평화를 깨는 사람으로 몰아갔던 박서방의 위선적인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 사실을 당장 소연이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 성급하게 나섰다가 박서방이 모든 걸 없애버리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칠지도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계약서와 현금 봉투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뒤 차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어떻게 이 진실을 밝혀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는 제 손에 들어왔어요. 이제 남은 건 이 폭탄을 언제 어떻게 터뜨리느냐 하는 것뿐이었죠. NON. 며칠을 고민했어요. 사진으로 찍어둔 증거들을 들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갈까? 아니면 소연이에게 먼저 보여줘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딸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자기 가정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는지 알아야만 했어요. 저는 소연이에게 전화해서 너랑 단둘이 할 얘기가 있다. 오늘 저녁에 너희 집으로 가겠다고 통보했어요. 박서방이 없는 시간을 노린 거였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날따라 박서방이 회사에 일이 없다며 일찍 퇴근해 집에 와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잘 됐네. 박서방도 같이 듣게. 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뿌렸어요. 소연이와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죠. 이게 다 뭔가요, 장모님? 남의 차를 함부로 뒤지셨어요? 박서방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남의 차? 자네 아내 명의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마당에 내 딸 인생이 걸린 마당에 그깟 차가 대수인가? 엄마, 이게 다 뭐야? 성훈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소연이가 울먹이며 묻자 박서방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어요. 그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어 제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제가 피하자 그는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미친 사람처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망난 할망구가 지금 어디로 와서 행패야?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어? 이거 놔. 이놈 사람 살려. 제가 비명을 지르며 버둥거리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앞집에 사는 권 여사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아마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박서방, 지금 장모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권 여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든 건지 박서방은 제 머리채를 놓았어요. 하지만 그는 제게 다가와 귓가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리곤 저를 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어요. 저는 복도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문은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소연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권 여사가 제게 다가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동정심이 아니라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았다는 듯한 교활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이고 정희씨, 꼴이 말이 아니네. 내가 방금 본 걸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떻게 될까? 박서방 아주 사람 좋게 봤는데 쯧쯧.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협박이었어요. 저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딸의 집에서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엔유겐.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쫓겨나듯 집을 나온 뒤로 소연이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박서방이 무슨 말로 소연이를 구워 삶았는지 아니면 제 딸마저 정말로 남편의 편에 서기로 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확실한 건 제 딸마저 저를 외면했다는 끔찍한 사실뿐이었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에 대한 배신감에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내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나?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앞집권 여사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날의 일을 과장해서 떠들어대는지 저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시선마저 이상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이렇게 주저앉으면 저는 정말 박서방의 말대로 노망난 할망구가 되어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 아무도 내 편이 없다면 나 혼자서라도 싸워야지. 진실을 밝혀서 내 딸이라도 구해내야지.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제가 수십 년간 일했던 병원이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법 쪽에나 경찰 쪽에 연줄이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죠. 저는 수화기를 들고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제 이야기를 듣고 언니, 그런 일에 휘말리지 마. 위험해라며 말렸지만 제 간절한 부탁에 하나둘씩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기 시작했어요. 한 후배는 자기 남편이 변호사라며 제가 찍어온 계약서 사진들을 검토해 주었어요. 그는 사진만 봐도 이건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이며 명의를 도용당한 소연이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려주었죠. 또 다른 동료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조카를 통해 박서방이 투자한 회사의 뒷조사를 도와주었어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박서방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수렁에 빠져 있는지가 드러났거든요. 그가 투자한 회사는 이미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유령 회사였고 박서방은 중간 관리자급으로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소연이의 명의는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바지사장 역할로 이용되고 있었던 거고요. 모든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저는 이장에서 박서방의 통화를 엿들었던 그날을 떠올렸어요. 이번엔 꼭 비밀로 해야 해. 그때 제가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소연이가 예민하다고 치부했던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어요. 내가 예민한 게 아니었어? 내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본능이었던 거야. 저는 외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제 안의 확신과 용기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엔칠엔 제가 모은 증거들은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박서방이 투자한 사기 회사의 실체,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소연이의 명의가 어떻게 도용되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까지.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소연이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이 모든 것을 터뜨리기 전에 제 딸의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었죠. 저는 무작정 딸의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퇴근하는 소연이를 붙잡고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몇 주 사이에 제 딸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늘진 얼굴, 퀭한 눈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 내 남편이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 소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이내 사색이 되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거짓말, 성훈 씨가 이럴 리가 없어. 아직도 그놈 말을 믿어? 저 서류들 내가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모은 증거들이야. 내 남편은 사기꾼이고 너는 그 사기꾼의 공범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제 단호한 말에 소연이는 결국 무너졌어요. 그동안 박서방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울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죠. 박서방은 회사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보안 때문에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큰 돈을 벌어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소연이를 속였던 거예요. 명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의심하는 소연이를 몰아붙였다고 해요. 제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박서방은 소연이에게 장모님이 우리 프로젝트를 망치려고 한다. 저분이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다라며 이간질까지 했던 거고요.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박서방의 회사 동료에게서 온 전화였죠.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박서방이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감사팀에 불려갔고 곧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갈 것 같다고 알려주었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전화 내용을 소연이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어요. 소연이는 더 이상 울지도 못하고 넌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저는 그런 딸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소연아, 정신 차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엄마는 너를 지켜야겠다. 네가 이 일과 상관없다는 걸 증명해야 해.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딸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경찰서로 가. 가서 네가 아는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게 너와 내 딸이 살 길이야. 제 말에 소연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참았던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뒤늦게 엄마의 진심을 깨달은 딸은 제 앞에서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도 그런 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어요.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소연이는 제 말대로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제가 모아두었던 증거들 덕분에 명예도용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죠. 박서방은 회사 횡령 혐의에 투자 사기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되었어요. 신문 사회면에 작게 그의 이름이 실리기도 했더군요.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권 여사의 소문도 박서방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목격하면서 사실로 굳어졌어요.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지 슬금슬금 피하기 바빴죠. 꼴 좋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인간의 입방아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더섭는 것인지 새삼 느낄 뿐이었어요.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소연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함께 치우고 남겨진 짐들을 정리했죠. 소연이는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엄마하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 아팠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짐 정리가 모두 끝난 날 저는 제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어디가, 엄마? 이제 내 집으로 가야지. 내 옆에 있어주고 싶지만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다시는 너희 집안일에 발 들이지 않으마. 약속할게. 저는 일부러 더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또다시 딸의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게 돌아서서 몇 걸음 떼었을 때였어요. 할머니, 가지마. 작은 손녀딸이 울면서 달려와 제 다리를 꼭 껴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온기가 제 다리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죠. 뒤따라 나온 소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엄마 말 안 믿고 엄마 속 썩이는 일 없을게. 제발 우리랑 같이 살자. 응? 이제부터 내가 엄마 지켜줄게. 딸의 울음 섞인 진심 앞에 저 역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오해와 원망이 모두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저는 결국 딸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잔소리하고 살림을 챙겨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보듬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주는 진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날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렸던 엄마라는 이름의 존엄과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은 그렇게 완전한 끝을 맺었습니다.